네, 선거를 사흘 앞뒀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말이 됐죠. 대선 후보들은 수도권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를 했는데 여기서 부실 관리 논란도 일고 있어서 선관위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 정치권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거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사전투표율 보면 전체가 36.93% 역대 최고가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운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10년 됐죠. 네. 2013년 도입됐으니까. 그래서 계속 높아져 왔어요. 예. 높아져 오는 흐름이고 지난번 대선이 26%였으니까 30% 넘는 건 당연했는데 지금까지 사전투표는 대부분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었죠. 예. 그게 정설이기도 하고요. 민주당 이번에도 조사해 보니까 민주당 쪽이 한 2대1 정도 민주당 쪽 사람들이 이제 높아요. 사전투표 성향이. 근데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좀 안 했는데 예. 이번에는 반대가 됐어요. 네. 사전투표를 되게 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도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36%가 나온 거고 마지막에 이제 이것이 아마 심리적 동의이 됐을 거예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내가 언제 확진될지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해치우는 뭐 그런 것도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사전투표율이 한 30% 넘을 거라는 건 이제 대부분 예상을 했는데 예. 좀 많이 높았죠. 37%까지 간 거니까 거의. 네. 그런데 꼭 높다고 해서 본투표율이 꼭 높아질 것이냐 이건 또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과 대선이 모두 26%가 동급이었는데 예. 대선 77% 나왔지만 총선 66%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거의 한 10% 높아져서 80% 넘을 것이냐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되게 있어요. 네. 그럼 1997년 이후 21세기 최초로 80% 넘는 선거에 나올 건데 투표율이 그렇게 될 거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예전에 그런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진영의 그 논리보다는 지금 많이 약해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생각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높아졌던 걸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얘기를 하면 네. 당연히 비호감 선거면 투표율이 떨어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라는 분들도 또는 정권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분들도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선호도와 별개로 소위 이제 이 진영적 판단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사전투표뿐만 아니라요. 갤럽에서 조사한 걸 보면 중앙선관위가 의뢰해서 갤럽을 조사해서 보면 지금 이제 투표율,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지난주가 한 82% 나왔는데 이번 주 마지막 조사 때 8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실제 투표율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음박자에서 5 내지 6%를 빼면 실제 투표율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역대 조사를 보면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 투표율 자체가 80%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가능할 정도로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투표의 의지, 투표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동의이 아주 분명했다. 네. 정권을 둘러싸고 이런 측면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번째로는 사전투표가 높았던 요인 중에는 코로나가 상당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 날 한 9시 반 정도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하러 이렇게 일찍부터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아유 뭐 코로나도 심하고 그런데 당일날 투표하면 줄 많이 서야 되고 그래서 확실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폭증하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점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사전투표가 좀 편하잖아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투표를 하러 갈 때는 자기 투표소가 어딘지 다 확인해야 되고 맞아요.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사전투표가 좀 정착되는 것은 분명한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이렇게 그 사전투표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은 50%가 넘었고요. 전남, 광주 48%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남은 시간에 얼마나 지지층을 집결하느냐 그게 관건이라면
이렇게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지만요. 유권자가요. 33% 정도예요. 일단 호남권이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결집의 반영일까요? 아니면 또 편의성을 위해서 많이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난 대선 때 대구가 꼴찌였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는 경기가 꼴찌였어요. 둘이 뭐 계속 꼴찌에서 꼴찌 두 번째를 하고 있고 항상 호남은 높았어요. 예. 저는 그 흐름이 계속된 거라고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확실히 그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 성향이 높기는 해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전남, 전북, 즉 호남이 높았고 네. 대구가 좀 낮았고 뭐 이랬던 흐름이 있어요. 예. 따라서 이번에 전남, 전북, 광주가 높았다고 해서 혹시 유리하냐? 네. 뭐 이전에 비해서 더 민주당이 유리하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 또 경북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그 지역별 투표율 가지고 그 특정 정당이 유리하냐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건 예. 각자 서로 얘기하는 거고 각자 서로 얘기하는 거고 그 지역구 투표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측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이제 본 투표 때 그만큼 앞에 나오고 뒤에 들러오는 거니까 그쵸, 예. 사실은 아랫돌 윗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체로 어느 정당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고 예. 봐요. 경기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구도 33.9%가 나왔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전 투표에서 뵀던 어르신이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빨리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전 투표 확진자, 격리자 따로 투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논란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이게 논란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일단 그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 상당수에서 본인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얼굴을 내리고 본인인지 여부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럼 남의 신분증 가지고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방호복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두 번째로는 투표함에 본인이 직접 넣어야 되는데 투표용지도 대리 수령한 것들을 받아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와중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두 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투표용지가. 근데 하나는 이재명을 찍어놓은 이미. 그리고 하나는 지금 새 투표용지고 그게 세 군데나 다 발생했다는데 아니 선관위가 이걸 실무자의 단순 실수다. 그럼 경위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거를 이제 함에 옮겨가는 과정에서 어떤 데는 뭐 조기 박스에다가 쓰레기 봉투에서 넣어가지고 가지를 않나.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2022년도 대한민국 선관위가 맞냐? 중앙선관위원장 어디가 있냐 도대체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이 노정희라는 분이거든요. 대법관이고 우리 법연구회 출신인데 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송구하다는 입장 정도 내놓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사전에 투표용지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선관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위를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리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예.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노정희 중앙선거위원장 임명할 때부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선관위원 9명 중에서 지금 상임위원이 없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을 갖다가 이 조혜주라는 분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캠프의 특보로 이름을 올렸다는 논란이 있었던 분이거든.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분을 또 연장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본인 선관위에 있는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원 중에서 중앙선관위원 중에서 실제로 상근을 하는 상임선관위원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선관위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예.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하루에 25만씩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호복 입고 지금 PCR 검사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방호복 입고 직접 검체를 채취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PCR 검사를 해요. 예.
그러면 방호법 제대로 있고 왜 신분 확인을 못 해요? 이해가 안 되는 조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더더군다나 선거가 이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바로 3개월 있다가 또 지방선거를 해요. 저는 진짜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잘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동안에 고무줄 같이 무슨 뭐 사전투표에 대한 문구도 이거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예. 지금 지금 이재명 후보 범죄 소명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뭐 납득하기 어려운 걸 하는데 이거 선관위원회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나중에 실제로 박빙의 차가 났다. 예. 그러면 승복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날 지금 어제 지금 5시 이후에 투표한 게 지금 90만 표가 넘었다. 99만 표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선관위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봐요. 이렇게 많은 그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준비는 확실히 못한 것 같고요. 대응도 그렇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박빙의 승부처가 났을 때는 또 논란이 또 더 커질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는 굉장히 잘못한 거죠. 네. 선관위는 굉장히 잘못한 거고 선관위원장의 이후 대응도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저기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문제, 무슨 정치적 공정성 문제까지 들어갈 것이냐 안 된전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선관위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별로 그렇게 선거 관리를 잘했다 온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의 확진자 한 몇만 명 있을 때하고 네. 유가 달라요. 이게 몇만 명하고 100만 명 단위의 관리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정말로 준비를 안 하고 선관위가 분명히 그 국회 여야가 모두 시간을 따로 잡아서 연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굉장히 자신 있게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지금 이상한 짓들을 한 거거든요. 예. 이건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선관위원장급도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불복 문제, 그러니까 승복 문제는 이제 좀 세신 게 그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주기적으로 이게 민주국가의 그 판단 기준으로 들어가요. 네. 기준 들어가고 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선관위가 좀 나쁜 좀 못하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도 공정성 자체에 의심받을 정도 수준은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같이 저 선관위 참관하는 사람들, 표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예. 옛날 독재 시대처럼 무슨 경찰 집어넣어 사는 시대가 아니고 저분들 절반씩 사실은 서로 지지하는 분들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거기서 불법 선거운동, 불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상상하는 거는 저는 황교안 국무총리 정도가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 같고 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승복과 불복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좀 세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각 진영에서 생각하는 판세 한번 알아보죠. 먼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마찬가지로 계속 수도권에 최근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수도권이 유권자의 절반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판세는 어떻게 민주당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고요? 수도권은 그동안 항상 민주당이 이겨왔던 곳이죠. 이겨왔던 곳인데 그 이유는 이게 뭐 정치학적으로 계속 지난 20년간 연구에서 똑같이 발견된 거지만 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민주당을 지지를 합니다. 근데 수도권이 이제 젊고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항상 민주당이 높았던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 지난 그 지방선거 총선부터 어떤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계층 투표 현상이 드러나요. 예. 즉 세금을 부동산 부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이 이제 옮겨가는 현상이 많이 나서 서울은 지금 민주당이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예. 판세 그러니까 기본 구도 자체가 다만 그 반대로 경기도는 물론 우리가 뭐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다라는 얘기들도 하지만 그 서울에서 중산층들이 많이 경기도로 이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경기도의 그 외곽 지역, 뭐 김포 이런 데서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확실히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봐요. 예. 다만 그래서 수도권 전체로만 보면은 네.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는 좀 나온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그겁니다. 영남과 호남이라는 인구 격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 그거를
벌충할 만큼 이겨야 돼요. 사실 민주당은. 네.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이길 수 있느냐. 예. 이것이 이번 그 수도권 전쟁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고요. 지금 민주당 측은 충분히 그 정도는 벌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판세는 어떻게 지금 진단하세요?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민주당세가 강세라는 것들은 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교육 수준이 제일 높은 데가 강남서초인데 강남서초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세를 범하는 게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번 선거에서 지역적으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승부처는 서울인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있었던 그 4.7 재보궐선거 때 대략 투표율이 한 58% 정도 됐는데 그때의 격차가 한 17%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 선거 중에 굉장히 크게 벌어졌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벌어질 거냐라는 부분들로서는 보기 어렵지만 예. 그동안에 쭉 여론조의 추이를 보면은 상당 정도 그 서울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앞서왔고 초반에 이제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서도 뒤지다가 상당 그것을 역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동산과 세금과 경기의 문제였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 거기서 받고 있는 뭐 집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세금에 대한 고통을 받는 것이고 없는 분들은 뭐 전세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현실로 느낄 수 있고 예. 상대적인 소득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자산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간접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역보험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건보료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집값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 4.7 보궐선거에 있을 때에도 소위 집값과 연동된 그래서 그때 이제 공시가격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조차도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집권하면 세금 조정하겠다, 부동산 관련 세제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이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폭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루에 25만 명씩이면 전 세계 한 15%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있어서는 이런 재난 상황이 여권에 유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방역에 있어서 지금 무능함, 무책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가 상승률 문제가 상당히 생각보다 사람들의 뼈저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피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난 4.7 대선, 10개월 전에 있었던 4.7 대선만큼은 아니어도 수도권에서 상당 정도의 격차를 윤석열 후보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점들을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지금 서울에서 유사를 하거든요. 주로 강조하는 대목들이 그래서 부동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틀이 실제로 선거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이틀이 남았는데 이 수도권에 있어서의 격차를 확실히 만들겠다 이런 선거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 전 의원께서 조금 더 길게 하신 것 같으니까 뭐 다른 이재명 후보 측에 대해서 뭐 설명할 거 특별히 그런 건 있습니까? 없는데 아까 교육 수준 얘기는 예. 그건 이미 정치학계가 20년 동안 계속 했던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되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저학력 백인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는 뭐 당연한 어디 알려진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단일화 이슈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기간 공교롭게 직전에 그렇게 단일화가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그 효과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다 각 진영에서는 그들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에서는 이 단일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라는 것이 효과를 좀 크게 보려면 네. 명분과 과정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는 안철수 후보는 정치인에서 가장 큰 자산이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안 하겠다 하다가 네. 이 사람을 뭘 믿고 앞으로 지지를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 관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뒤 과정도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이준석이나 김기현 의원 같은 분은 안철수의 후보가 한 얘기를 전부 이렇게 깔아뭉개고 네, 있잖아요. 공동대표 얘기도 그러고 그렇고 있는데 지방선거 얘기도 그렇고. 저는 그런 과정 관리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저는 항상 그 투표 계층을 분석을 하니까 실제로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성향분들은 선거 일주일 전에 떠났고요. 예. 떠났고 정말로 남은 한 7, 8%는 약간 교육 수준이 높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상황에서 상당히 반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분들은 정권 교체를 얘기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은 두 개가 이제 양가적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게 3월 3일 날 그 중앙일보하고 엠브레인의 조사를 보니까 예. 지지층이 쫙 갈려요. 그러니까 31% 정도가 이제 이재명, 그 비슷하게 29% 넘게 윤석열. 이거는 단일화 전에 단일화 했던 전에 여론조사죠. 예, 7, 8%가 이제 네. 그러니까 단일화 했을 때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를 예, 물어보는 가장 질문을 한 거고. 신상정 이런 식으로 막 갈라지는 조사들이 서던포스트 조사만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아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단일화 자체로 갈라진 표의 득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봅니다. 아, 그때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다만 예. 기세가 되게 네. 있는 건데 당시 조사 동일한 조사도 보면 기타 모름층들이 상당수가 윤석열 후보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2.5%가 단일화 이전보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만 그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투표를 할 것이냐. 원래 예. 선거에서 기타 모름층은 대부분 기권하는 측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봤을 땐 저는 뭐 역풍이 불어서 민주당에 더 많은 투표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일화 효과를 해서 뭐 4%가 올라갈 것이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은 효과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시. 이게 굉장히 그렇죠? 크다고 예.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중간에 결렬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교체에 대한 얘기 또는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도 했기 때문에 앞뒤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안철수 후보 스스로가 많이 다시 이제 사과도 하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일관되게 단일화가 돼야 되고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것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처음 출마를 작년에 선언을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정권 교체하고 정치 교체 중에 어느 게 우선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명료하게 정권 교체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사실은 공동 인수위 구성, 공동 정부 구성, 합당까지를 얘기를 했고 뭐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대표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제 실제로 만약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두 당에 있는 모든 지도급 인사들의 선택적 영역들이 넓어집니다.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은 다음에 합당 문제가 진행되다가 결렬됐잖아요. 네. 그렇게는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러면 안철수의 표가 어디로 가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시던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네. 실제로 이제까지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표를 합쳐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만큼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두 개를 합쳐도 5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제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아직도 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 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